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의 대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건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와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제의 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내일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보다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면서 보다 긍정적인 일에 관심을 두는 게 더 나은 시간, 더 나은 하루가 될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27일 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같이 출발하시죠.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조금은 선선한 아침 아니었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면 좀 텁텁한 기운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선선한 아침이었습니다. 물론 9시 넘어가고 10시 넘어가면 기온은 또 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을이 오기는 올 겁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는 날인데요. 중동 지역 정세, 이 불안이 참 오래 갑니다.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에 또 로켓 공방이 있었고요. 최근에 또 국제 유가도 다시 또 꿈틀댈 그런 기미도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 환율 등 경제적인 변수까지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또 전 세계에서 9억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텔레그램이 있는데 이 텔레그램의 CEO가 프랑스에서 체포됐습니다. 비밀 대화 서비스로 운영이 되는데 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범죄의 온상 아니냐, 시각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이 텔레그램 이슈까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두 글자인데요. 오늘도 분명히 생각이 나는 음식일 겁니다. 이 음식으로 장사하는 곳의 70%가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진짜 통닭 시킨다, 통닭 사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전문점, 정말로 옛날 그 통닭을 파는 곳들은 줄고 있다는 겁니다. 2년 전에 비해서 개인 전문점은 1000여 개 이상 감소했고요. 반면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00개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달 앱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배달 앱을 접속 딱 켜면은 각종 할인 행사부터 마케팅, 광고, 리뷰, 또 주문 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이 프랜차이즈에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이제는 서민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꽤 올라서 웬만한 이제 한 마리 2만 원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서민 음식이라 부르기는 좀 뭐합니다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야식 메뉴이자 대표적인 배달 음식 이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거 동물을 영어로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뉴로 그냥 통용이 되고 있는 두 글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 어플리케이션도 좋고요. 다양한 선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주외연님이 저는 밤 9시에 1+1 이것만 삽니다 라고. 밤 9시에 왜 항상 이 음식은 밤에 먹고 싶을까요? 이분들은 이제 정의원 교수님 나오시면 또 한번 이제 혼나셔야 되는데 트랜스 지방 이렇게 해서.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볼까요?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소폭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금융주, 에너지주를 중심으로 올랐는데요. 0.16% 올라서 지난 17일에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나스닥은 그러나 0.85% 떨어졌고 대형지주 S&P 500 지수도 0.32% 약보합입니다. 일단 이날은 이제 시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오는 28일
실적 발표 예정인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은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적 전망까지 좋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불안한데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요. 리비아가 원유 생산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3% 넘게 올랐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진료 가격은 배럴당 77달러대, 10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금 현물 가격이 트라이온스당 2,55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달러 약세에 따른 안전자산인 이제 금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금리 인하 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뭐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주간 실업 시장 신청 건수, 네. 그리고 다음 달 초에 발표될 8월 고용 동향에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고, 어제도 사실은 코스피는 원화 강세에 따라서 외국인이 한 4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하락했는데 오늘도 출발은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한 8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약세인데 오늘도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특징주를 보라고 하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연중 최고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만 원 넘는 황제주가 없었는데 네. 지금 99만 뭐 7천 원, 8천 원에서 거래가 되면서 100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바이오 기업들이 좀 일부 주가가 또 좋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과연 누가 당선되느냐, 트럼프냐 해리스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크게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관련 보고서를 냈네요. 우리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일기. 트럼프 일기를 트럼프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 국민 100명한테 물어보면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해리스 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고 비교적 안정적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서 2기 트럼프 이 행정부가 시작이 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과 수출 연계한 생산이 6% 이상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미 예고돼 있어요. 네. 뭐 공약에서 모든 국가의 수입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하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6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미 공언한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칩스법 모두 폐기하겠다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좋을 게 없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도 대중 수출이 적게는 3%, 많게는 5%가량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관세 정책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여기에서만 끝난다면 대중 수출은 한 3% 줄겠지만, 근데 유럽연합이 동조를 해서 미국의 대중관세 인상에 동참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최대 5%가량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뭐 미중 통상 갈등이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이제 영향은 불가피하고, 한마디로 대중 수출만을 놓고 보면 해리스 당선이 한국에겐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대중 무역 제재를 하면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보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의 경제가 제재를 당할수록 우리의 중간재 수출이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 이 합병 여부를 놓고 임시 주주총회가 오늘 열리네요. 맞습니다. 이게 자산만 100조 원인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에너지 기업의 이 출범을 결정하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ENS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총이 오늘 열립니다. 네.
근데 이제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합병 비율을 보니 소액 주주들한테 좀 불리하게 산정됐다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대 주주인 SK와 이제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아서 합병이 좀 무산될 가능성 좀 낮다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합병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주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SK가 3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병은 이제 무난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다만 변수는 뭐냐. 이렇게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소액 주주들도 내 주식 매수해라.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SK 측은 최대한 1조 원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합병 비율이 이번에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사례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합병 비율이 문제입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주당 순자산 한 주당 순자산이 23만 원대인데 현재 주가는 10만 8천 원이거든요. 그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을 때 합병하는 게 훨씬 더 불리한 거다 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가, 최근에 주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정 가치를 평가해서 합병할 때 매기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추석 명절이 20일도 채 안 남았습니까? 벌써? 와. 항상 이맘때쯤 되면 차례상 비용 추기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한 2자릿수 가까이 이제 좀 상승해서 가계 부담이 좀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한국물가협회 조사를 보면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는 비용은 약 28만 9천 원 정도로 추산이 돼서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약 9.1% 비용이 더 늘었습니다. 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다 최대 40만 원이 육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주요 28개 추석 성수품 가운데 23개 제품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이제 채소, 과일, 가공식품 등의 가격이 크게 많이 올랐는데요.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밤, 배 이게 모두 차례상에 다 올라가거든요.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높게는 20% 이상 올랐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 주말에 당정 이 협의회를 거쳐서 배추,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이상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그건 얼마나 조금 이제 추석 물가를 좀 잡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저희도 많이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그 제조사들이 식품 제조사들이 양을 스리슬쩍 줄여버리는 걸 뜻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전하다고요. 또 한국소비자원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죠, 이거? 맞습니다. 이제 꼼수 인상이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보니까 용량을 많이 줄이는 눈속임인데 정부가 이것 때문에 사실 용량 줄이는 거 고지해라. 어기면 과태료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전반적으로 일단 지난 1분기에 비해서 조금 2분기에는 용량을 축소한 상품이 좀 줄어들었어요. 3분의 1 정도로 줄긴 줄었지만 여전하다라는 건데요. 이미 용량 줄일 건 다 줄인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금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감독 당국이 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니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2분기에 조사한 결과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용량이 감소해 단위 가격이 인상된 제품 상품이 11개로 확인이 됐고요. 이 가운데 72%가 올해 용량이 축소됐고요. 주로 이제 식품 81%가 식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용량 감소는 최대 7%에서 많게는 20%까지 용량을 줄였고요. 소비자원은 이제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업체들에게 용량 변경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또한 용량 변경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이제부터는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소비자는 그런 제품을 봤을 때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원은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지만 이건 아마도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과태료 부과되는 게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라. 용량을 줄이더라도 소비자 모르게 하지는 말아라. 이제 고지하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KBS의 김준범, 강나루, 장혁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동 정세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스라엘이 최근에 그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랑 또 로켓포를 오가고 공방하고 또 거기 뭐 드론도 띄우고 서로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간에 왜 갑자기 또 이렇게 공격 수위가 높아진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었는데 예. 그 이제 한 이스라엘은 이제 전투기 이제 한 100여 대 정도를 동원해서 네. 이제 헤즈볼라는 이제 친이란 무장 단체인데 레바논에 이 거점을 두고 있거든요. 레바논 남부를 공격을 했고 또 헤즈볼라는 한 300여 발의 이제 로켓을 발사하면서 서로 대규모 공습을 이제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선제 공격이었다라는 게 뭐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와 이제 카이로에서 이제 휴전 협상을 벌이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약간 그 중동 안에서의 좀 긴장 관계를 좀 이어가고 싶은 약간 좀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튼 그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다가 어떤 좀 보복을 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한 달 전쯤에 그 헤즈볼라 군 사령관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로 이제 대규모 공습을 주고 받으면서 헤즈볼라에서는 이게 1단계다. 이렇게 앞으로 더 단계가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뭐 서로 간의 피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 양측이 한 3-4명 정도 군인들이 사망하는 정도였는데, 이걸 두고는 양측이 조금 전면전까지는 안 가게 좀 수위 조절했다. 또 요렇게 좀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측이 좀 이렇게 투닥투닥하는 상황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이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헤즈볼라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이란이 백그라운드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하마스 수장이 그 이란에서 그 대통령 취임식 날 그때 그 그렇죠. 이란의 테헤란에서. 수도에서 예. 암살이 됐죠. 그거 이제 서로 이제 안가품하려고 하는 거고,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준범 기자.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좀 큰 판에서 보면은 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됐고 지금 10달째 조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휴전 협상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마치 우리 한국전 6.25도 휴전 협상을 2년 동안 하면서 전쟁을 2년 계속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 대통령 취임식 날 거기에 참석한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암살이 됐어요. 물론 암살의 배후가 이스라엘이라고 확인된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인 거고, 그럼 당연히 이란도 굉장히 자극하는 조치고,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 날 수도에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암살된 하마스도 굉장히 자극받을 조치여서, 그게 7월 31일입니다. 거의 한 이제 3주 지나고 4주째인데, 종전의 중동 분위기면은 진작 보복을 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진작 전면전 같은, 거의 혹은 전면전에 준하는 걸 했어야 되는데 계속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고, 이번에 헤즈볼라, 그러니까 직접 암살을 당한 하마스가 아니라 이란의 또 다른 어떤 지원을 받는 정파인 헤즈볼라가 약간 대리전 성격으로 한 방 툭툭 때리고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은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지는 중동 전쟁은 종전하고는 달라요.
뭐 중동이 화약고가 아니었던 적이 있나요? 늘 으르렁거렸죠. 내전에는 정말 한 번 붙으면 거의 막 죽을 똥살똥 짧게 붙고 끝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길게 이어지면서 그냥 툭툭툭툭 치는 식의 교전만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방금 장혁진 기자 말씀처럼 어떻게든 좀 확전을 하고 싶은 계속 자극을 하고 이라는 좀 뭐 좋게 말하면 참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게 직접 나서지 않고 자신들이 거느리는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이라는 일종의 뭐 중간 보스 같은 친구들을 대리전에서 대신 공격하고 네. 미국도 뚜렷하게 개입을 안 해요. 예전에는 굉장히 그립을 세게 하면서 내 말 들어 이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루하다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 전쟁이니까 굉장히 좀 장기화되면서 좀 낮은 단계의 교전만 이어지고 또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며칠 전에 큰 국지전이 있었다. 이런 게 앞으로 또 반복되지 않을까 전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 제 의견을 진짜. 말씀드리면 약간 그 기존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개입이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네. 미국 계속 그 중동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중동에서 각 맹주들, 뭐 무장 단체들이 약간 테스트를 해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어떻게 나오나 보자. 개헌 그렇죠. 한번 내가 여기까지 하면 어디까지 나올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에는 여기까지, 다음에는 저기까지 그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에도 중동 지역 또 갔다 왔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마일리지만 쌓느냐 왔다 갔다만 하고 성과가 없다. 6번 갔다 왔습니다. 6번. 미국의 외무부 장관 10달 동안 6번이면 한 달 반에 한 번꼴로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식 표현이긴 한데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외교장관이죠. 예. 외교부 장관인데 6번 왔다 갔다 할 동안 해결이 안 됐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안 통한다라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든든한 뒷배경은 또 미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을 네. 이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방어를 돕겠다는 철통 같은 결의를 재확인했다. 항상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 바로 이제 미국의 입에 주목을 하니까. 그래서 지지한다는 입장은 계속 밝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항공모함 전단이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데 이번 일 있고도 이제 빼지 않고 계속 이제 항공모함 전단이 이제 중동 지역에 계속 있으라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선제 공격에 우리가 개입하진 않았다라고 또 약간 이제 발을 빼는 모습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어는 해주는데 네. 공격은 우리랑 무관한 거다. 우리도 공격은 원치 않는다. 이러고 있는 거죠. 방어도 말로만 해주는 겁니다. 말로만. 예, 실제로 뭐 전투기를 띄우거나 드론을 띄워서 헤즈볼라 하마스 공격할 때 방어해 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지금 전쟁 지금 2개의 전쟁이 거기에서 그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전쟁.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요. 지금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그래야지 그런 어떤 정치적 성과가 나오고 그것이 자신들의 대선에서의 승리로 연결이 될 테니까. 하지만 지금 미국 민주당의 골수 지지층 안에서는 반유대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그 친팔레스타인 그 시위대가 네. 엄청나게 큰 시위를 벌이면서 가장 그 미국 민주당 안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 그겁니다. 이 친팔레스타인계의 어떤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 특히나 이제 미국 대학가에서는 이제 젊은 진보 유권자들이 이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또 반전 시위를 벌이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서로 간에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빨리 지금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친팔레스타인 뭐 이걸 다 떠나서 민간인이 너무 많이 죽고 있으니까 빨리 끝내기는 끝내야 되는데 그걸 빨리 끝내자고 하는 미국의 목소리도 통하지를 않는 거고 뭐 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는 뭐 하마스도 표면적으로는 휴전에 찬성했다라고는 해도 실제 휴전으로는 이어지질 않고 있고 이게 계속 공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 입장으로도 또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가장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국제유가 아닙니까? 네. 만약에 또 이란까지 확전이 되게 되면은 그럼 국제유가는 더 또 뛸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아까 10월 7일에 교전했을 때는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원유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배럴당 95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이번엔 며칠 전에 국지전 터졌을 때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70대 달러대 후반, 80달러대 네. 초반. 그러니까 이게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겠구나. 그럴 확률은 높지 않구나라고 이미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뉴스 나오고 보니까 이란 외무장관이 우리가 이스라엘에 보복은 하겠지만 전면전은 안 할 거다. 근데 보복을 예고하는 보복이 그게 뭐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들의 내부 여론이 있기 때문에 뭔가의 행동을 하긴 하겠지만 그렇죠. 보복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우리는 큰 싸움은 안 할 거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어서 국제유가도 이미 그런 걸 반영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뭐 배럴당 90달러 후반 100달러, 110달러까지 튀지 않고 계속 70달러, 80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돌발 변수가 없다는 보장은 못 하겠지만 지금 같은 국면이라면 국제유가가 크게 영향받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미국도 제 생각에는 미국의 힘이 안 통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미국 입으로 힘을 안 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국제유가가 예전만큼 급격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산유국 1위는 이제 전 세계 산유국 1위는 미국이거든요. 네. 사우디나 이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중동이 예전만큼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도 기름 많고 LNG 많이 있는 나라인데 너희가 뭐 말 잘 들어주면 좋지만 미국 입장에서 사우디, 이란이 말을 잘 안 들어도 우리는 대안이 있다. 그래서 예전만큼 공력을 쏟지 않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국제 유가도 뭐 꽤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그러니까 뭐 유가 변수는 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는 한 뭐 그게 정말 큰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랑 이제 이란 사이에 있는 그 좁은 해협, 아마 그 지도 보시면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약간 조금 칼처럼 조금 튀어나온 그 이제 반도가 있는데 네. 되게 한 거의 폭이 좁은 데는 한 40km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를 이란이 봉쇄할 수가 있는데 국내에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여기를 지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봉쇄됐을 때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좀 큰 타격을 그렇죠. 입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이란이 여기를 봉쇄한 게 1970년대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봉쇄한다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수십 년째 얘기만 하고 얘기만 공언만 했었지 실제로 그렇게 봉쇄한 적은 이제 굉장히 좀 극히 없었다. 실행한 적이 없었다. 이란 입장에서는 네.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라든지 그렇죠. 정말로 큰 위험을 떠안고 마지막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카드다. 맞습니다. 정말 그 엔드 게임, 정말 전면전 네. 상황에 끝까지 갔을 때, 끝장까지 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봉쇄고, 지금 이란은 지금 개혁파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됐잖아요. 거기에서는 지금 가장 큰 과제가 경제 제재 풀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경제가 숨통이 트이게 하는 게 지금 제일 과제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금 시장들이 그래도 읽고 뭐 이제 유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뭐 후티 반군 등등 비롯해서 네. 국제 그 선박들을 또 공격을 해서 계속해서 또 문제가 되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이상까지는 국제 유가나 그 해운 운임이 치솟지는 않는 상황. 이게 참 극단적인 위기로 치닫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계속해서 이제 긴장감만 흐르는 텐션이 있는 상태.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또 경제적으로는 물론 이제 빨리 적응을 해야겠습니다만 이게 또 더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대응하기에도.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유가가 크게 튀지 않으면 일단 당장 우리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좀 덜 있고요. 방금 장혁진 기자 말씀처럼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이란이 전 세계 산유국 3위거든요. 이란이 아예 미국과 친한 나라에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선한다는 이 정도가 나오지 않고서는 큰 충격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득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지금 봉쇄는 안 돼 있지만 그 후티 반군이라는 정파들이 맨날 툭툭툭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물동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거기를 통과하면 빨리 갔는데 수에즈 운하를 밑으로 희망봉을 돌아서 쭉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해상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국적 경사 HMM은 굉장한 이득을 봅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서 물론 중동 긴장이 완화되는 게 우리에게 좋지만, 긴장되는 게 유가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타격은 안 오고 있고 나름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득을 보는 산업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유가 상승은 사실 금리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게 맞죠. 그 23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를 거의 이제 예. 확실시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유가 상승세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고 오늘도 이제 3%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것은 이제 유가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러니까 원유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유가 상승세가 있는 건데 최근에 그래서 뭐 원유 선물 ETF라든지 뭐 정유주라든지 항공주도 요새 조금 주가 흐름이 좋은 게 그런 좀 영향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중동 불안도 이런 좀 재료가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뭐 다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크게 전면전으로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뭐 이제 유가가 이제 그렇게 폭등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좀 주시해야 될 부분은 이제 중동 분쟁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플랜트가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건설사가 중동 지역에 진출한 게 뭐 87곳 정도 된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그 분쟁 상황이 생기면 건설사들도 이제 수주하는데 부담이 생길 테고 만약에 이제 급변하는 사태를 맞이하면 플랜트 산업 진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빠진다든지 이런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가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거와 달리 어느 정도의 이제 예측 가능성 상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요 이제 중동 지역 상황을 계속 뭐 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어떤 수주 상황. 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건설업은 악재죠.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중동 신화를 한번 써보자. 그리고 사우디가 한다는 그 네옴시티라는 엄청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네. 우리나라 건설업체나 뭐 엔지니어링 업체도 좀 참여해보자. 이런 것들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불안불안하면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주 기대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사실 건설업은 국내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국외에서라도 어떻게 뭘 따와야 되는데 그게 좀 기대 줄이었는데 지금 그게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인 건 맞죠. 네. 뭐 아마 미국 대선 전까지는 좀 최소한 이런 상황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네타냐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전쟁이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거기도 지금 약간 극우 연립 내각인데 연립죠. 지지율이 굉장히 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전쟁 때문에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고 있고 또 헤즈볼라랑 이제 그 무장 정파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좀 그런 도발이나 이런 것들 안 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싸움을 거는 지금 국면이거든요. 계산이 굉장히 또 복잡하게 네. 펼쳐질 수밖에 없고 미국 대선까지는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또 지속하려고 할 테고 계속해서 이 문제는 또 지켜보고 우리가 추이를 또 이어가면서 소식도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 시간인데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인기 메뉴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무 많이. 이게 국룰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은퇴 후에 또 대표적인 창업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대만큼 수익성이 좋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가맹점의 65%가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대형마트, 편의점 등등에서 반값이나 3분의 1 가격으로 가성비를 앞세우는 이것도 많이 나와서 이걸 직접 튀기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중고일 수밖에 없는데요. 송윤희 님이 이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시다고요. 야심차게 이 가게를 오픈했다가 매몰차게 망했었어요. 유유.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또 경쟁도 치열하고요. 8819님이 어릴 적에 아버지 월급날 노란 봉투에 사오시던 이것 추억이 생각나네요. 예. 종이봉투. 그리고 권진희 님이 초등 아들 어제 축구 수업 끝나고 친구 데리고 와서 이걸 시켜줬는데 오늘 친구들 또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돈 많이 쓰셔야겠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못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요게 종종 저희 경제상식 퀴즈로 몇 번 나가기도 했거든요. 가정 또 좋아들 하시고. 신기한 건 항상 왜 밤에 이게 참 생각이 나는지.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과 여러분의 의견 계속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번째 주제. 혹시 여러분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쓰고 계십니까? 기자분들은 어떠세요? 텔레그램 메신저. 거의 쓴다고 봐야 거의 되지 쓰죠, 기자들은. 않을까요? 예. 요즘에 많이들 쓰죠. 네. 예전에는 한번 그 카톡에서 접속 오류 생겼을 때 음. 그래서 뭐 텔레그램으로 좀 갈아탄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도 9억 명 정도가 쓰는 대표적인 메신저가 됐는데 아니 근데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CEO가 지금 프랑스에서 체포됐어요. 네.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에 이제 앱 보면 이제 종이 비행기가 그려져 있는 이제 그 메신저인데, 근데 이제 창업자랑 CEO인 이 사람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로프라는 사람인데 러시아 출생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의 마크 저커버그로 많이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미 18년 전인 2006년에 형이랑 함께 러시아판 페이스북이라고 불리는 VK, 그러니까 푸콘탁테라고 하는데 그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러시아에서 이제 엄청 유명한 개발자인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 정부가 이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이용자 정보를 달라 이렇게 하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2014년에 러시아를 떠납니다.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를 쓰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죠. 익명성, 보안성이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개발한 사람이 망명까지 해버린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봤는데 진짜 특이한 인물이에요. 1984년생인데 아까 이제 강나루 기자가 종이 비행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좀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그 VK라는 그 아까 SNS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20대에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됐는데 그 자기 그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이 5천 루블짜리 그러니까 18만 원권으로 비행기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그걸 하나씩 날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한 수십 개를 날려서 그럼 사람들이 막 싸우면서 밑에 광장에서 죽을 거죠. 그거를 보면서 SNS를 남기고 이런 좀 기행으로 기행이네.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종이 비행기 모양이니까 그래서 텔레그램은 그 아이콘을 종이 비행기로 하지 않았냐 뭐 이런 그러네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뭐 사진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생긴 것도 잘생기고 오. 몸도 좋은데 아마 뭐 요거 기사 보신 분들은 연관 검색어로 이제 정자왕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정자 제목이 많이 기증을 달더라고요. 되게 뭐 자주 한대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자기의 자식이 전 세계적으로 100명이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예전에 무슨 뭐 유전자 관련된 책을 읽으면 이제 그런 이제 막 알파 메일이라고 하네요. 그런 네.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네. 파벨 드로프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왜 후손을 그런 식으로 많이 남기려고 하는지 하여튼 그들의 기행. 근데 이번 좀 체포도 되게 좀 미스터리인 게 본인이 그러니까 서방 국가에서는 그 수배 중인 걸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째서 프랑스 그 공항에 그러니까 체포된 경위가 그 프랑스 외곽 공항에 이제 착륙을 시켜서 그 이제 체포가 됐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네. 그 일부러 알고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가 될 거 알면서도 제 발로 갔다. 네, 제 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이분의 국적이 지금 몇 개입니까? 일단 러시아 출생이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러시아가 정보를 요구하니까 이주를 갔다고 하는데 기사들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이제 독일로 이주했다고 하는 기사도 있고 아랍에미리트로 이주했다고 하는 데가 있고 또 2021년에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독일, 프랑스 이렇게 되는데 러시아 이제 출생국을 본인이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한 3개국, 4개국 정도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정보 당국으로부터 추격을 받는 신분이다 보니까 네, 조금 네. 안전상의 이유로 여러 나라의 시민권을 좀 취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도망 다니기가 좀 그 편하게. 근데 그 정도로 물론 파벨 드로프가 개인적으로도 큰 부를 쌓았긴 했습니다만 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내세운 게 익명성, 보안 아닙니까? 보안.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 익명성과 보안성이.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체포만 김준범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기소가 돼서 무슨 실형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어떤 그 텔레그램 회사에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기소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파벨 드로프가 익명성 보안성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약해지면 텔레그램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 없죠. 거죠. 사실 네. 텔레그램은 이제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5년 넘게 쓰고 있는데 이게 가입을 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가입했다는 메시지가 떠요. 근데 네. 주로 어떨 때 가입을 하냐면 그 회사가 수사받을 때 그 회사의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법원이 검찰이 굉장히 한번 털렸을 때가 있죠. 사법농단 네네네. 사태 때 제가 많이 아는 판사분들이 굉장히 가입을 많이 하고요. 무슨 대기업이 가입을 하면 그 대기업 홍보팀 뭐 제가 아는 분들이 가입을.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뭔가 어둠의 메신저라는 이미지가 확고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 텔레그램으로 뭐 보내줘, 텔레그램으로 연락해라고 하면 괜히 또 너 의심받을 짓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거기까지는 좋죠. 익명성, 보안성이 보장된다는 거니까 좋은데 지금 터지고 있는 지금 딥페이크 제보나 그게 우리 심각하죠. 3, 4년 전 N번방 사건이나 뭐 L 사건 전부 다 무대가 텔레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네. 익명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정말 긴밀한 내밀한 대화를 할 때는 참 좋지만 조금만 뒤집어서 보면 정말 그 텔레그램이 어떠한 경찰 수사 당국에도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범죄자들이 써먹기 굉장히 좋은 무대 온상이 되고 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좋은 도구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나쁘게 쓸 수 있는 악행의 무대고. 네. 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이런 강력한 보안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특성인 건데 또 범죄에만 물론 악용되기도 하지만 범죄에만 악용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정부나 뭐 이런 감시 통제로부터 이런 자유로운 좀 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홍콩이라든지 이런 뭐 동남아나 뭐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군부에 맞선 어떤 반정부 세력이 이 텔레그램을 그래서 소통 창구로 쓰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뭐 물론 범죄에 활용된다라는 어떤 명분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본인들의 어떤 정권 유지에 좀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많이 퍼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목적 하에서 또 규제가 이루어지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익명성, 보안성의 빛과 그림자는 확실하게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개인의 사생활 또 표현의 자유 이거를 또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게 범죄의 영역은 우리가 선을 딱 그어놓고 생각을 해야 할 텐데요. 저는 빛과 그림자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좀 그 빛을 다 상쇄할 만큼 그림자가 너무 짙어졌다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텔레그램이 정말 특히나 성범죄, 뭐 아동 성범죄 포함해서 성범죄 온상이 너무 심해졌고 그렇죠. 예전에 뭐 N번방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사건이 4년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고 뭐 이제 뭐 중복 가해자를 포함해가지고 경찰에서도 얘기하는 게 가해자가 22만 명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저는 뭐 아들이 있지만 뭐 딸 가진 부모님들이 이제 딸이나 뭐 이렇게한테 SNS 사진을 다 내리라고 한다고 해요. 그 왜냐면 불법으로 퍼가서 텔레그램에서 이제 SNS 뭐 카톡 프로필을 비롯해서 자기 셀카 이렇게 올리는데 그 셀카를 그 딥페이크로 해가지고 합성 사진을 막 그 텔레그램 방에서 올려가지고 그거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해자들끼리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채널도 있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고 그 가해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경찰한테 안 걸려. 이런 얘기를 버젓이 한다고 해요. 실제로 텔레그램에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행동들도 다 삭제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로서 민주주의나 이렇게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익명성과 보안성이나 측면 때문에. 하지만 이런 짙은 그림자가 버젓이 심각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또 특히나 그 플랫폼 사업자도 그냥 막연히 본인 책임이 없다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기엔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예. 달리 볼 수도 있는 게 텔레그램 입장도 그건데 플랫폼 우리는 플랫폼을 만든 사업자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일부의 이용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그걸 왜 우리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반론인데요. 마치 비유하면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병을 뺀 사고사 중에 가장 많은 게 음주운전이거든요. 자, 음주운전을 하면 술 회사가 책임을 집니까? 자동차 만든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애매한 측면이 있죠. 네. 우리나라 금융사기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그럼 핸드폰 만든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아니면 통신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렇게 보면은 텔레그램이 왜 저렇게까지 책임을 져야 돼? 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은 다른 SNS,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다른 SNS와 달리 그런 것들은 정부나 수사기관이 요청을 하면 협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리고 나름대로 최소한 극악한 메시지들은 자체 삭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최소한의 협조조차 안 한다는 점이 이제 텔레그램의 비판받을 지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뛰노는 악행의 그 악의 책임을 이 파벨 두로프라는 창업자가 져야 하느냐. 이건 약간 애매한 측면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예. 논란이 생기는 거는 이 텔레그램이 약간 선택적으로 수사 협조한다는 그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러니까 우리 그 엠본바 사건 때는 텔레그램 본사가 우리 수사 당국의 요청에 완전히 무시했는데 2022년에 독일에서 이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 요청에는 응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브라질에서 이제 대선이 있었는데 2022년에 그때 이제 텔레그램 안에서 이제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지고 그러니까 이 계정 차단하라는 이제 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그 이제 당국이나 수사 당국의 요청에 다 무시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택적인 이제 협조 때문에 좀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나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 합성 음란물이 번져가고 있다. 거기에서 막 블로그나 카페나 글이 올라와 있어서 검색이 될 정도인데 이 사업자들이 그걸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럼 바로 법적으로도 국회로 이거 이제 불려오고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각종 송사가 있을 때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쪽은 또 협조를 또 많이 합니다. 자료도 공개를 해주고. 근데 해외 메신저 같은 경우 SNS 기업들은 뭐 구글, 유튜브, 뭐 페이스북 공이 거의 협조를 잘 안 하는 흐름이죠. 개인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러면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선을 가를 것이냐. 물론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범죄 온상이 되거나 하는 거는 그럼 우리도 이제 법 규정을 만들어서 이들 사업자들이 협조를 하게끔 만들어야 하고 만약에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 영업 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일단 방통위에서 오늘 내일 그 긴급 회의도 소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 텔레그램 측에 영상 삭제라든지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러려면 우리도 법 규정을 만들어 놓고 체계적으로 이들이 따를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또 중요할 테고요. 그 전까지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그냥 협조만 바라야 되는 건데요. 그게 플랫폼 경제의 불가피한 특성이죠. 텔레그램은 한국 지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찰, 한국 검찰 혹은 한국 방통위, 방심위의 어떤 요구를 텔레그램이 받지 않았을 때 뭐 과태료를 매기거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법 조항은 이미 있습니다만은 어디다 매깁니까? 지금은 이제 이번 체포로 본사가 두바이에 있다는 게 밝혀졌지만 사실 그 전에는 어디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본사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텔레그램이 유독 심한 거긴 하지만 아까 뭐 우리 이대 기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뭐 OTT나 그다음에 구글의 무슨 인앱 결제나 이런 거 반칙을 할 때 구글이나 애플이 우리말 잘 안 듣잖아요. 한국 정부를 전혀 겁내지 않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없는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국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중국처럼 다 못 쓰게 막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깔끔합니다. 중국은 위챗만 쓰잖아요. 거기는 다 통제해버리니까. 위챗 본사는 중국 정부에 벌벌 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공백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이상목 님이 딥페이크 학교 명단이 엊그제부터 SNS에 돈다고 고등학생 딸이 너무 무섭다고 친구들 공포에 떤다더군요. 결국 나쁘게 쓰는 인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 이제 실생활로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 딥페이크라는 것도 예전에는 최첨단 기술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그 소스 코드가 다 공개가 되고 어느 정도 개발 엔지니어링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뚝딱뚝딱 합성을 해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이게 또 더 중요한 건 SNS로 막 유포가 되고 있고 어디선가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어려운 문제 같더라고요. 저도 어제 이 주제를 좀 고민하면서 좀 내가 어느 편에 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 그 N번방 그 사건 때 그게 텔레그램 안에서 그 동영상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N번방 방지법도 이제 그 제정이 됐는데 이 N번방 방지법 같은데 이제 근데 필터링 대상이 결국 공개 대화방이에요.
공개 대화방. 그래서 뭐 카카오톡 단체방이라든지 뭐 텔레그램은 당연하고 여기 이거는 이제 N번방 방지법에서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럴 거면 왜 만들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근데 저는 그런 반론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이 뭐 카카오톡 단톡방이라든지 뭐 비공개 채팅방이라든지 텔레그램 안에 있는 모든 그 동영상들을 이제 사전 검열할 수는 없어요. 그게 솔직히 그게 또 뭐 위헌 소지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방에서 그냥 뭐 손주 뭐 재롱 동영상 이런 거 올랐는데 그게 그 본사에서 좀 대략적인 걸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불법 촬영물이 이런 이제 사적인 채팅방에서 막 이제 돌아다니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통되는 상황에서는 신고나 어떤 수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 규정도 중요한 거고 실제로 그 마약 유통이나 그 음란물 유포하는 그 단톡방 텔레그램 들어가려면 명함뿐만이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 등본 이런 것까지 떼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요. 그 사람이 어디 신고할까봐. 그러니까 이용자들끼리 만든 규칙이거든요. 그렇죠. 텔레그램 만든 규칙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이고 또 그거를 이제 규제할 만한 잣대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자 원탁의 기자들 KBS 김준범, 장혁진, 강나루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저희가 항공업계 실적부터 합병 그리고 최근에 난기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항공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